라디오는 출연했었어요. TV는 처음이죠. 네, 노종면 앵커의 복귀인데 누가 되면 안 된다. 어디서 언제 저렇게 백발이 됐어요? 좀 많이 떨려요. 방송은 뭐 부지기수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떨리네요. 시사평론가 겸 방송 진행자인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요즘은 지상파 방송 진행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네. 저희가 모신 거는 나꼼수, 나는 꼼수다. 그리고 네. 맘마이스 등을 성공시킨 이른바 SNS 방송계 미다스 손.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유튜브가 들끓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네,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사실 촛불혁명 당시에 보수 종합편성 채널 같은 경우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치적 스탠스가. 그래서 사실은 보수 종편에게 기대했던 상당수 보수 지향적 유권자들은 실망을 했고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작년 1월 기억하실 겁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 이 개인 인터넷 방송하고 탄핵 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이때 극우 보수적 시민들이 유튜브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시사 쪽에서는 어때요? 시사 쪽에서 지금 보니까 말이죠. 신의 한 수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37만 5천 명 정도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신혜식 씨가 하는. 그렇습니다. 2등은 말씀드린 정규재 전 주필이 운영하는 매체인데 이건 31만 4천 명대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황장수 씨라고 시사평론가인 이분은 28만 4천 명대의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요즘에는 이 뭐 극우 성향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외연이 넓어지면서 보수 성향 또 현역 국회의원들 여야 가릴 것 없이 유튜브로 지금 진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이현주 그래요? 바른미래당 의원이죠. 네. 최근에 급상승했습니다. 4만 6천 명 정도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한 4만 되고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2만 9천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 의원들의 유튜브 진출은 좀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작했다고 하지만 좀 연원은 좀 비교적 오래된 거고요.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의 최근 정치 행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극우적 노선으로 질주하고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선명성을 드러내는 야권 정치인들, 특히 보수적 색채를 뚜렷이 하는 정치인들일수록 구독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말이죠. 그냥 보수가 아니라 친박이어야 합니다. 친박이어야 하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누구보다도 그 선명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구독자 수가 잘 잡히지가 않아요. 자, 최근에 이제 정당 차원에서도 뭐 채널 개국하고 있어요. 뭐 바른 소리도 있고 씀도 있고. 이 두 채널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 지금 3만 2천 정도의 구독자 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죠. 9천 명 선 아직 1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제 시청자들께서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매체가 매체 채널이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인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그 유튜브가 담론 시장에서 힘을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장르들이 뷰티, 그러니까 미용, 그리고 뭐 육아, 그리고 뭐 먹방, 게임 이런 종류란 말이죠. 개인의 어떤 취미와 기호와 관련한 방송들이 인기를 많이 얻는 반면에 극우 성향의 이런 방송들은 대단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시사 팟캐스트를 포함해서 팟캐스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다 시사, 정치 논평 방송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선호받지 못하고 있는 장르들은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선호를 받고 있는데 팟캐스트는 장시간 동안 방송해도 사람들이 경청하는 그런 어떤 청취 습관이 있는데요. 유튜브는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의
어떤 뭐 영향력, 유튜브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과장된 측면도 있겠군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단의 상징에서 화해의 땅으로 바뀌고 있는 현장을 국방부와 강원도가 세계 유수 언론을 초청해 공개했습니다. 방문단과 함께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결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노정면 네, 앵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사님 얼굴 잘 보입니다. 네, 10년 만에 귀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 자주 뵙겠습니다. 예, 지금 계신 곳이 그 DMZ로 들어가는 최전방 철책석 바로 앞에 통문이라는 곳이죠? 네, 저는 지금 저 강원도 철원 최북방의 화살머리 고지, 조금 전에 노정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남북 화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가 보실까요? 이게 이제 이른바 통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출입 금지 지역이고 사실은 민간인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제 외신 기자들이 들어가서 우리 군 장병들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 개설 작업을 취재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 지사님께서는 방송 기자 출신답게 현장 설명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YTN 기자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 외신들이 DMZ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MDL,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까지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네네. 어떤 현장을 공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 통문을 통과해서 BBC라든가 NHK 그리고 독일의 ZDF를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사상 처음으로 이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서 군사 분계선까지 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우리 이 지역에서 도로 개설 작업을 하고 있는 5호 사단장과 저 북쪽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북쪽 군 지휘관이 만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 지역까지 우리 외신 기자들이 들어갔었습니다. 지사님, 오늘 외신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외신들은 이제 같이 저희들하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외신에 전해지기로는 늘 가장 최악의 전투 상황 같은 것이 벌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인식돼 있었기 때문에 외신들은 이렇게 긴장해 들어갔다가 차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굉장히 평화로운 지역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안도하는 느낌을 가지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본 기자들이 해외에 우리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이 큰 성과가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널리 보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남북 간의 그 자체적인 화해 움직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만 뭐 유엔 제재도 있고 또 미국의 입장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세계 차원의 국제적인 여론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정이 기획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곳에 들어가려면 유엔사의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유엔사 사무실이 바로 이 옆에 있는데요. 유엔사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허가를 내줘서 외신들에게 현장이 공개되는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 자, 남북 철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를 지나는 노선들이 꽤 많아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들은 이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이 교류를 하려면 교통로가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이게 네 가지 기초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것을 이제 최우선 과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간의 연결 통로는 대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한때는 전쟁의 통로이기도 했죠. 그래서 서해, 그다음에 동해, 그리고 중부 이 세 군데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동해선과 이제 중부 전선을 가로지르는 선이 우리 강원도에 있고, 또 서쪽으로는 개성을 통과해서 평양으로 해서 신의주로 가는 이 철도가 연결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쪽에서 이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엊그저께 시작됐고, 이 기초조사가 끝나면 약 3년 정도가 되면 일부가 착공되고 일부는 개통이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사님, 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특히 강원도민들에게는 더 밀접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금강산 재개가 가장 시급한 남북 간의 교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쉽게 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과거에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철도, 도로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다 돼 있어서 즉시 정치적으로 타결만 된다면 가장 빨리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서 재개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와 무관하게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혹시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공개해 주실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네, 지금은 이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서는 스포츠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 2월 9일에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이 되는데, 그때 북한의 과거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다시 한번 와준다든지 이런 스포츠 교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5월에 북한이 이제 원산 갈마지구를 개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5월에 유소년 축구 대회를 원산에서 할 예정이어서 원산이 대외적으로 처음으로 개방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교류 사업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